또 지금은 한국임업진흥원 만의 부가 있는데 임업지식정보지원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수 분야에서 이제 30년 넘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견과류, 산에서 열매가 달리는 나무를 연구를 한 34년 했고, 주가 이제 호두나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박사 학위를 이제 호두나무로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두나무 강의는 전국에 거의 다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두나무 농사 지시는 분 있어요? 몇 분이나 계시나? 그래도 많으신 편인데요. 지금 그 청도군에서는 이제 호두나무 봄이 일어갔고, 다음 달서부터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호두 교육을 지금 청도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지금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원래 10시 10분서부터 11시 50분까지인가 1시간 40분인데 한 20분은 그냥 지나갔네요. 그래서 호두가 뭐 강의를 하려면 뭐 며칠을 해도 못하는데 요 짧은 시간에 해드리려니까 그 책에는 이제 품종 소개 정도로 이제 해놨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여기는 처음 왔으니까 처음서부터 꼭 호두나무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만 쭉쭉 강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 일지를 놓아드렸는데 거기에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거기에 다 적어 두시면은 호두 아니라 그 외에 산에서 열매 달린 나무에 대해서는 아무나 기록을 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시간 나는 대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전화를 드려갖고 상담을 해드리는데 서울 전화니까 받질 않아요. 전화를 하시면은 서울 전화는 아예 안 받아. 저도 이제 집에 있을 때 더러 서울 전화 오면 안 받는데 전화번호 잘 했는데 서울 이제 사무실에 서울에 있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개인 전화비 들어가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조금 이따 서울에서 그 책 뒤에 연구원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좀 받아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제 그 상담 전화는 02-6393-2742예요. 2742. 여기서 전화 오시면 좀 받아주세요. 서울에. 그래서 이제 상담 일지 내신 분은 특이한 내용이 없는 사람은 안 드리는데 거의 다 드립니다. 거의 다 전화를. 그래서 이제 좀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늦게 갈 수도 있고요.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기다리시면 다 전화를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기후가 이제 온난화되면서 지금 호두가 지금 제일 문제가 내한성입니다. 내한성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기후가 이제 온난화되면서 청송지방은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내륙지방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호두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70년도가 되면은 지금의 서귀포 기온이 평양 기온과 맞먹는다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있어요. 신문에서 보도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밥상을 보면은 김치, 미역 이런 것들 사과배, 복숭아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증가하는 것들은 열대과일들이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2070년도 되면요. 또 지금 재배지 주 재배지가 한라봉 같은 게 이제 완주까지 그 보성 녹차 같은 거는 강원도 고성까지 이렇게 주 재배지가 이제 바뀌면서 사과도 대구에서 지금 포천까지 이렇게 이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두를 이제 재배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인데 김천에 호두나무 연구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김천에. 그래서 무주 영동 김천에서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총 사업비 100억 원을 땄어요. 요거에서 올해.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지금 공사가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에 40억 원, 영동군 무주군에 30억 원씩 지금 계획이 돼 있어갖고 지금 조금씩 올해는 일단 12억을 예산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눠서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두 하면은 국립산림과학원 제가 있던 데에서
호두나무 하시는 분이, 연구하시는 분이 그냥 호두 등 8수종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고, 이거 삼도본고녀 그 호두 연구소 생길 때 제가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이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다 줘갖고, 그 두 번째 올려갖고 지금 됐는데, 그 호두 연구소가 생기면은 이제 호두 산업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호두는 그럼 어디서부터 이제 유래가 됐느냐? 이란입니다. 지금 페르시아 지역이라는 데가 지금 이란, 터키 여기에서 지금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 가래나무를 이미 주 수종을 이뤘어요. 가래나무가 주 수종을 이뤘기 때문에 가래나무하고 이란에서 넘어오는 그 주그란스 레지하고 자연 교잡이 일어나 갖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이한 주그란스 시넨시스 약간은 다르죠. 한 4층쯤 됩니다. 우리 말로 얘기를 하면 한 4층쯤 되는 나무들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자연적으로 탄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갔고, 또 미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수종하고 앞에서 이제 지금 제일 많이 심겨져 있는 신령 호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그 신령 호두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전목묘로서는 제일 많이 지금 심겨져 있는 게 신령이고, 그 다음에 다수학 품종으로서는 신령을 따라갈 나무가 없어요. 품종이 다수학 품종으로서는 이게 많이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호두나무 종류는 이렇게 이제 주그란스 계통이 이렇게고요. 미국은 이제 흑호두 계통은 다 여러 가지 또 수종이 많고, 이건 피칸 흑호두 종류에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언제적부터 이제 호두를 심게 됐나? 4세기 말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걸로 추정되고 있고, 지금 이게 광덕사에 있는 호두나무인데 720년 된 호두나무예요. 720년. 지금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천연기물 제398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유청신이라는 사람이 원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묘목하고 종자를 갖고 와서 하나는 자기 집에 심고 하나는 광덕사에 심은 게 이제 시초가 돼갖고 우리나라의 호두가 이제 전파되게 됐어요. 옛날 고서에서 농사직설이라든가 세종 hil럭지리지 동국 여지 승남 이런 옛 고서에도 많은 호두나무를 재배했다는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건 영동에 있는 호두나무인데, 영동에 계신 분이 자기 동네에 있는 게 지금 광덕사에 있는 호두나무보다 더 오래됐다 이래갖고 가서 사진 찍어갖고 지금 수령 감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이게 더 오래된지. 나무 크기로 봐서는 이게 더 큽니다. 나무 크기로 봐서. 그런 이제 재배는, 우리나라 재배 현황은 어떠냐.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호두는 그 재배 관리를 안 해도 되는 수종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도 호두나무가 아람 보는 거, 이런 거, 밤처럼 아람 봐서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90%예요. 그 다음에 호두나무에 약 한 번도 안 접은 사람이 한 60%. 네?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옛날에 그 집 주위에 있는 거, 밭 언덕에 있는 것들을 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안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마당가에 있는 거 맨날 이제 쓰레기 갖다 줬으니까는 거름 많이 줬죠. 그 다음에 논두렁, 밭두렁은 쫙 깨끗이 깎습니다. 그러니까 제초 관리 잘해줬죠. 그 다음에 밭에 위에서 거름 주면은 다 올리 내려갑니까? 아주 뚝으로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시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관리가 자연적으로 다 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80년대에는 이제 농촌 인구가 이제 도시로 집중되면서 관리하고 편한 수종으로 이제 대두돼 갖고 호두나무가 이때서부터 이제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으신 지가 10년생 미만이 거의 한 70%, 60%라고 보시면 돼요. 한 60%가 10년생 미만이다. 지금 재배 면적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호두가 왜 이렇게 전파가 안 되느냐. 집단 재배가 잘 안 돼요. 집단적으로 심으면은. 그리고 재래종 호두가 계속 이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호두가 접목이 안 되는 수정입니다. 2 내지 8%밖에 안 돼요. 삽목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전파 방법이 실생명 위주로 가다 보니까 품질이 나빠. 재래종. 그래서 많이 신켜지질 않고, 또한 묘목 장사들이 그 묘목을 많이 생산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호두가 재래종 호두 조그마한 거 심었어요. 뭐 이렇게 한 말로 따진다면 한 마리면은 보통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조그만 것들은 100가 거의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신품종 나온 것들은 한 13g 정도. 근데 재래종은 8g, 7g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걸 수집하고 파종을 해갖고 실생면을 만들어서 팔아먹으니까 이게 계속 품질이 낮아진 거예요. 품질이 낮아졌다. 그래서 지금 빨리 품질을 개선해서 좋은 호두를 많이 심어야 되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한 8만 헥타, 약 42만 톤이 생산되고요. 오리곤과 캘리포니아에서 다 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배인데요. 끝이 안 보여. 뭐 재배지 뭐 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캘리포니아 가면 끝이 안 보이는,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이고, 지금 요거는 이제 아몬드 재배인데 이 어디나 다 이렇게 관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가뭄으로는 언제든지 물을 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다 자동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호두는 주그란스 레지아 이란에서 바로 간 겁니다. 우리나라 호두하고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여기 해양성 기후에서도 잘 되고, 추운 데는 안 됩니다. 미국 호두는. 또 우리나라에 오면 안 돼요. 중국은 그러면 137만 6,300헥타. 어마어마하게 심죠. 지금 170만 톤이 생산되고 있고, 5개성에서 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국도 땅이 넓지만은 이렇게 사막지대를 개간해서 심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해자, 한문으로 보면 해자식으로 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묘목 한 그루 심는 거예요. 그리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뭐 다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면은 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땅이나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뭐 사막 지방에서도 이렇게 물을 지게로 퍼다 줘서 이렇게 나무가 잘 자라는데 우리나라는 뭐 사막 땅보다는 훨씬 나니까요.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하고 똑같아갖고 이게 비닐을 피복을 해서 이제 묘목 생산을 하는 거하고, 겨울에는 이제 이렇게 보온 덮개를 씌워갖고 이제 월동 준비를 하는. 또 터키도 이제 터키 같은 데는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데는 이제 밀식 재배를 해서 이제 심고 있고요. 여기 그리스하고 터키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나라는 그럼 왜 밀식 재배를 안 하느냐? 지금 심는 게 10m 심습니다. 이렇게 밀식 재배를 했을 때는 전지전전을 매년 해줘야 돼요. 밤나무, 감나무 이런 식으로다가 해주듯이 매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기회 풍토도 안 맞고, 그래서 10m 심어갖고 거의 전지전전을 안 해주는 방법으로. 노동력이 없으니까. 생산량도 독립술이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요건 단지 기계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기계화가 기계화를 안 한다면은 저렇게 밀식 재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아서 뭐 생산량이 한 700톤에서 8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신농 호두라는 호두가 우리나라에 전파돼 갖고 지금 제일 많이 심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호주도 뭐 이렇게 많은 품종들이 심겨져 있고, 이 자동화 다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로. 이게 이제 세이크로 흔들어 놓으면은 이 자동화 기계를 그냥 싹 벼갖고 이렇게 지금 벼를 방앗간에 갖다 주면은 벼를 쌀로 그냥 포대에 딱 나오듯이 호두도 이렇게 완전 자동화 돼갖고 갖다가 해면은 이제 완전히 포대로 봉지에 일봉대 딱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설을 해놓고 지금 미국하고 이제 호주 같은 데는 그렇게 호두를 생산하고 있고요. 스위스 같은 데는 약간 붉게 보이는 게 호두나무인데 이 배나무하고 이 호두나무하고 사과나무밖에 없어요. 거의 체리하고. 그래서 농장 주변에 보면은 전소 호두나무입니다. 호두나무. 이 전체적으로 많이 심는 데는 없어요. 우리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데는 없고,
우리나라 그 저 목장에 가면 소나무들이 대부분 그늘지라고 있는데 여기 전부 호두나무가 있습니다. 호두나무가 대형으로 크기 때문에 호두나무가 그늘지고 그래서 마을 뭐 어기나 뭐 이런데 어김없이 뭐 호두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집단적으로 재배해 놓는데 나일 강변이나 성주위에 이런데 뭐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 운하 때문에 이제 제일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나일강에 그 배가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지역에서도 이렇게 40도 경사가 이상 되는 데서도 그 머루 재배, 포도 재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산간에 나일강 주변에 보면은 전수 뭐 경사가 뭐 사람이 다니지도 못할 때다가 전수 이렇게 포도를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도 그렇고요. 동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헝가리인데 그 공터나 집 주위에 이렇게 있고 이 오스트리아에도 길겐이라는 데도 집 주위에 공터 이런 데 있고요. 헝가리 뭐 마찬가지입니다. 헝가리, 체코 뭐 다 마찬가지고 크로아티아 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호두나무가 많이 써 있어요. 이게 자기네 나라에서 먹을 것만 생산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재배는 안 하니까 이런 데서 주워 갖고 이제 팔고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된 건 자기네 나라에서 다 소비가 되고. 북한은 그럼 어떠냐? 우리 남한에는 아까도 얘기했죠? 호두나무 연구하는 사람이 혼자서 8수종을 한다고? 북한에는 호두나무 연구소가 3군데나 있습니다. 3군데나. 북한에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전수 중국산이라고 그랬던 게 북한에서 그 남부 교역물자로 쿼터제로다가 1,500톤씩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온 게 다 북한산입니다. 중국산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호두가 우리나라의 수입 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드린 나방하고 뿌리혹 선충병 때문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중국 거는 그 규제가 돼 있어 갖고요. 그 북한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북한에서 이제 남북 교역이 안 되니까 지금 전부 미국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100% 미국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보따리상이 뭐 조금씩 갖고 들어오는 건 뭐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그런 거 빼놓고는 전부 미국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도 지금 170만 톤이 생산되지만 미국에서 10,000톤을 수입해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팔 게 없어요. 중국에서도. 그래서 북한에서도 호두나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산림 조성 정책이라든가 유지림 조성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호두를 심고 호두 연구소가 3개나 있다는 것도 호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남북 교역 물자로 이제 쭉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1,500톤. 대륙경 생산량을 보면 아시아가 제일 많이 생산되죠. 그다음에 미국,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순으로 호두가 생산되고 있고, 자 이제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이제 터키 같은데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 생산이 되고 있죠. 이란 같은데도 45만 톤, 미국보다 더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42만 5천 톤, 미국, 터키 뭐 이런 순서로 동유럽에도 뭐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칠레를 비롯해서. 다 지금 호두를 재배하고 있고요. 한국은 이제 1,000톤 정도, 1,000톤. 네, 1,000톤. 우리나라 인삼을 생산에는 이제 밤, 떫은감, 대추 이렇게 돼 있는데 생산액으로 따지면 떫은감이 더 많습니다. 떫은감이 지금은 3년 전서부터 이제 액수는 초과했어요. 그래서 호두는 146억. 뭐 호두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거 뭐 다 좋다는 건 다 알고요. 지금 위에 있는 영양소보다는 밑에 지방산이나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미량원소들이 동의보감이나 뭐 전수 고소에 뭐 다 좋다는 건 뭐 다 나와 기록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외국산도 미국에서도 작년에 한 20% 수출 가격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호두 가격이 한 20% 올랐어요. 지금 우리가 국산을 사 먹으려면 4만 원 아니면 못 사 먹어. 4만 원 안 주면. 4만 원 안 주면. 보통 이제 가을에 호두를 채취해 갖고 파시는 분들은 장사꾼한테 파시는 분들은 15,000원에서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25,000원까지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파는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전수 38,000원 이상입니다. 1kg에. 예, 그래서 호두가 상당히 비싸죠. 그리고 나라가 잘 살수록 또 국민들이 건강을 따지기 때문에 이 웰빙 식품으로 호두가 또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많이 늘어날 테고 지금 소비량은 많이 늘어날 거고 생산량은 전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혀 부족한. 호두는 그 주 재배지가 이쪽입니다. 이거 무주, 지리산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영동, 무주, 천안, 김천, 예천, 예산 이런 데가 제일 이제 적지로 판단이 되고요. 또 수원 이북 쪽엔 잘 안 되고 남해안 또 이렇게 바닷가로는 잘 안 됩니다. 바닷가로. 그 바닷가로 안 되고 동해안에서도 이 산맥 쪽으로는 지금 속초까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도 완전히 바닷가 아닌 다음에는 다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강원도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연천, 경기도 북부지방에 그런 데는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온난화되면은 지금 이제 잘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포천이나 뭐 강원도에서도 없는 데는 없어요. 지금 호두나무가 박정희 대통령 때 70년대에 강원도도 각 집마다 5번씩 놓아준 게 있어요. 5번씩 호두나무를 나눠줬는데 그 중안에서 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집 뭐 마당 안에 심었던 사람들 이렇게 바람이 좀 막힌 데 심은 사람은 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목이 돼갖고 크고 있는데 그게 전수 재래종이죠. 전수 재래종 신품종은 없고 저 늦서리가 오는 데는데 해발 한 300에서 400m가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요. 서늘하고 여름에도 적재는 이 호두나무는 이렇습니다. 이게 잎눈과 꽃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영양 조건에 의해서 여름에 봄 되면은 여름 영양 조건에 의해서 잎눈과 꽃눈으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잎이 비료를 많이 안 주면은 전수 잎눈이 돼버려. 잎눈이 너무 또 많이 과다하게 줘도 또 다 잎눈이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비료를 줘야 돼. 이게 지금 호두나무에 대해서 안꽃 수꽃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꽃 수꽃 하시는 분.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재배하시는 분도 호두나무 안꽃 수꽃을 모르시는 분이 뭐 90%입니다. 90%. 그러니까 이게 많은 수확을 할 수 없죠. 이 수꽃 안꽃을 알므로써 그 수확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호두나무는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안꽃이 이게 먼저 피고 이렇게 다 진 다음에 여기 수꽃이 피는 놈이 있고 또 이 수꽃이 먼저 다 피고 진 다음에 안꽃이 피는 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안꽃 수꽃이 같이 피는 게 있어요. 안꽃 수꽃이.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안꽃 수꽃이 같이 피는 나무는 수분수가 필요 없어요. 같이 피는 나무는 수분수가 필요 없는데 이 피는 시기가 다른 거는 꼭 수분수가 있어야 되겠죠. 수분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그루에는 이제 수꽃이 이런 게 1,500개에서 10,000개까지 달린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수꽃 한 개의 생산량이 100만에서 400만 개. 그다음에 꽃밥 하나 꽃밥 수꽃 꽃밥 하나에 2,130개의 화분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유효 비상거리는 약 1km 정도 날아가고 유효 비상거리는 5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수분수를 심으려면 50m 하나씩 꼭 심어야 된다는 거지. 50m에 5번 건너 하나씩. 응? 그래서 이제 보면요. 이제 웅화선숙형이라 해서 수꽃이 먼저 피는 거, 또 자화선숙형이라 해서 이제 안꽃이 먼저 피는 거, 자흥동숙형이라 해서 안꽃, 수꽃이 이제 같이 피는 거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수분수를 심을 때 어떻게 심어야 되냐? 그러면 이 왕호도나 수원 1호를 보면은 이 안꽃하고 수꽃 피는 시기가 완전히 다르죠. 대충 4월 25일서부터 5월 25일까지 이 호두나무가 개화를 합니다. 개화를 해요. 피기 시작하는데 요 왕호도 보면은 수꽃이 완전히 피고 진 다음에 안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원 1호도 보면 이제 수꽃이 피고 진 다음에 안꽃이 핀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은
수분수를 뭘 심어야 되느냐. 암꽃이 피는 나무에다가 암꽃이 피는 나무에 숫꽃이 피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 보면 무풍 1에서 9호라든가 뭐 대부 135라든가 밑으로 가면 네이크라든가 맥킨스타 이런 걸 심어야지만 수분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거 심으면 안 돼요. 다른 거 심으면. 그래서 그 암꽃이 피는 시기에 그 숫꽃이 피는 거를 갖다 수분수로 심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이제 호두는 제일 좋은 호두들이 이제 한 13g 정도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요. 영동 호두가 지금 왕호도, 수원 1호, 수원 2호 이거는 교배를 해서 이제 그 도입 정도 레이크 맥킨스타가 좀 이제 심겨져 있고요. 품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과실 표면이 매끈하고 색깔이 좋죠. 또 안에서 이렇게 조금은 한 10% 정도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이게 깼을 때 알이 쏙쏙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과실 품질이 좋다고 1등으로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과실을 뭐 그렇게 가려서 뭐 밤처럼 뭐 이렇게 등급을 가리는 건 없고요. 그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5등급으로 다 나눠갖고 수매를 하고 팔고 사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크거나 작거나 그냥 막 모아서 그냥 팔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이게 등급별로 다 이제 팔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갖고 재배를 하셔야 되고 왕호두는 뭐 34g이고 청피 붙었을 때는 뭐 테니스 공만 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 개발한 건데 네 품종 다. 추위에 강하고 어디서나 다 됩니다. 그런데 이 충실률이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충실률이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문제가 있어요. 품종으로서 이제 농가에서 재배를 해서 이제 파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품종입니다. 그다음에 수원 1호 요것도 상당히 15g이면 이제 굉장히 큰 품종이고요. 저 수원 2호도 18g이니까 상당히 크고 좋은데 중부 이남에서 심으시면 됩니다. 중부 이북에는 안 돼요. 중부 이남에서 심으시면 되고요. 요 보름달이라는 이제 호두는 전국에 다 되는 건데 이 2011년도에 육성인 거 제가 이제 품종 지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다 한 거고요. 7선이라는 품종도 제가 이제 품종 출원을 해놨어요. 그래서 올 가을 정도에 이제 등록이 돼서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신품종을 보급받는 데는 김천시밖에 없어요. 저희하고 김천시하고 MOU를 맺어갖고 거기다 기술 이전을 해줬어요. 지금은 신품종 보호법에 의해서 아무나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김천시에다가 특허 기술 이전을 해줘갖고 김천시에서만 지금 묘목을 생산해 파는데 올해 묘목이 별로 뭐 생산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이제 거기서 파니까 뭐 묘목이 대부적이니까 김천시에 거주하시는 분한테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에 계신 분들은 거의 사기가 힘든 품종들입니다. 레이크는 이제 미국에서 온 품종인데 아주 25g 나가니까 이제 굉장히 크고 이건 전국 어디나 다 됩니다. 이게 추운 지방일수록 더 이제 충실률이 좋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수원에서 심은 거하고 강원도 홍천에서 갖다 심은 거하고 보니까 강원도 홍천에서 그 재배하는 게 훨씬 더 충실률이 좋아요. 그래서 추운 지방에서 온 거는 역시 추운 지방에서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맥킨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콩고도 요건 중부 이남 지방에서만 심으셔야 돼요. 중부 이남 지방에서만. 한센, 뭐, 일본종인데 만춘, 일본에서도 온 거예요. 지금 13g. 미주. 일본에서 온 호두들이 전수 깨끗하고 좋은데 내한성이 좀 문제예요. 내한성이. 중부 이남에다 심으셔야 돼요. 또 신령이라는 호두. 이거 13.1g이죠. 지금 전국에 제일 많이 심겨져 있고 실생묘로도 이제 많이 심겨져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묘목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호두가 좋으니까 이거 많이 심는데 지금 조금 문제는 뭐냐면 재래종보다 좀 털분 맛이 더 난다는 거예요. 털분 맛이.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냥 먹어보면 잘 모르는데 이 전문가들이 먹어보면 대부분 표시가 나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호두도 전소 건조기다 말리기 때문에 어떤 게 맛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건조기에 말리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토종이나 뭐 저런 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건조기에다 말리면 이제 그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고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양빛에 맞추는 거하고 다 들죠. 묘목이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 이게 노천 매장 뭐 실생매를 양성하는데 이 종자를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부 다 저기 건조기다 말리기 때문에 건조기다 말린 거 사시면은 전혀 발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60대 70세에도 그 건조를 하는데 그게 달리겠어요? 안 달리죠. 당연히. 저 발화가 안 되죠. 안 달리는 게 발화가 안 되죠. 그래서 종자로 쓸 것은 농작물도 마찬가지로 따로 저 채취를 해갖고 보관을 해서 음건하셔갖고 이렇게 말리시고 그 수분이 한 60% 정도까지만 말리시고 더 말리시면 안 돼요. 그래야 발화율이 좋아요. 그래서 따로 좀 부탁을 해갖고 좀 비싸게 주더라도 그렇게 종자를 구입해서 지금 파종을 해서 실생매를 만드셔야지 시중에 나온 거 그냥 좋다고 가서 사시면은 절대 발화가 잘 안 됩니다. 10%도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비싼 호두 사갖고 발화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파종도 마찬가지예요. 파종을 하려면 이제 보통 사람들 다 이렇게 합니다. 주두가 위로 올라오게. 모든 씨앗은 처음에 나오는 게 뿌리예요, 다. 뿌리. 처음에 나오는 게 다 뿌리라고. 그럼 뿌리가 이 하늘을 향해서 나오면은 이게 뭐 묘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심으시는 게 요렇게 주도가 넘어지도록 봉합선이 위로 오도록 봉합선이 위로 오도록 요렇게 심으셔야지만 이제 좋다는 거죠. 밤도 마찬가지, 도토리도 마찬가지 이런 모든 종자는 동그란 것들은 모르지만은 이 조금만 길쭉하게 생긴 거는 전수 처음에 나오는 게 싹 자체가 뿌리예요, 뿌리. 그러니까 뿌리니까 이 호두가 그러니까 요렇게 심어놓으면 뿌리부터 나오니까 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꼬부라지게 돼 있지, 꼬부라져. 묘목이 전수 불량배입니다, 불량묘.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그래서 꼭 요렇게 심어야 된다는 거지, 누여서. 그리고 이제 호두를 파종되면은 까치들이 이 싹이 안 올라오면 안 파먹어요. 싹이 올라와서 하얗게 한 1cm 정도 보이면은 이 까치가 안 오면 다 파갑니다. 까치가 안 오면 다 파가니까 이렇게 방조망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방조망을 하셔갖고 그 실생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관계없어요. 그리고 뭐 제초나 뭐 이런 건 잘 하셔야 되고 겨울에 이제 뭐 청성 같은 데서는 이렇게 안 하셔도 될 텐데 조금 중부지방 이북에서는 전수 이렇게 노천 매장을 이렇게 해서 겨울에 하우스 안에서 노천 매장을 해 두셔야지만 동해 피해를 안 받는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상해 뭐 많이 봤죠. 상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상해, 풍해, 한해. 이 한해 피해가 건조 피해가 없을 것 같지만 봄바람에 엄청 많이 이 동해 피해보다 더 심한 게 한해 피해예요. 한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심은 사람들은 그래서 방위가 북향이 나무는 제일 좋습니다. 남향이 제일 나빠요. 사람은 집은 남향으로 져야 되는데 나무는 북향으로 심으셔야 된다. 어떤 나무든지 북향이 더 좋습니다. 어떤 나무든지. 이 남향으로 심으면은 사람은 건조하고 이래야지만 이제 좋죠. 사람은 집은 따뜻하고 건조하고 그래야지 좋은데 이 나무는 그렇잖아요. 나무는 건조하면 안 되니까 건조하면 습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 이게 북향이 습도도 이제 많고 다 모든 조건으로서 북향이 좋습니다. 나무는 그래서 북향으로 될 수 있나 제가 땅을 사서 심는다면 지금 북향을 사서 심으셔야 돼요. 북향 나무 심을 곳은 북향을 사서 심으셔야 되고 풍해도 마찬가지죠. 요새는 이제 방풍림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방풍림 제주도 많이 가보셨죠? 삼나무로 그 천수 그 울타리 해도 방풍림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안 한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귤나무라든가 무슨 그 달에 키 같은 거 재배해도 천수 방풍림 있고 뭐 최종원을 조성해도 방풍림은 다 놔둡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도 이제는 이제 산에다가 과일나무를 심는다면은
방풍수를 한 5m 정도는 그냥 가위로다가 5m 정도는 비지 말고 벌채를 하지 말고 방풍수를 안기고 비고 벌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또 바람이 계속 심해질 테니까요. 이거 방풍님은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남동풍, 이제 5, 6월에 바람이 남동풍에 의해서 이제 많이 부느냐. 그 다음에 7, 8월에 집중적으로 이제 태풍 피해가 많이 부느냐. 그 다음에 12월, 3월 사이에 북서계절풍이 많이 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방풍책을 세우는 위치가 달라야 되겠죠. 우리 집에 지금 과월이 있는데 어느 쪽에 더 심한가. 그래서 이 설치하는 위치가 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인공적으로 이렇게 방풍림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제주도에서 삼나무로 이제 귤밭에 방풍림을 만들고 있고, 키를 재배하는 데도 방풍림을 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초지를 조성했는데도 이렇게 방풍림을 하고 있어요. 방풍림. 이건 이태리 버프라로 방풍림을 한 건데, 그래서 이태리 버프 같은 건 또 병이 많아. 이파리에 가를 가먹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피해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꼭 이제 방풍림을 앞으로는 조성해야 될 거다. 그리고 방풍림은 꽉 막히는 것보다는 50% 정도는 통과해야 돼요, 바람이. 이게 꽉 막혀버리면은 더 피해를 많이 받아. 100% 방풍이 되면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50% 정도는 이제 바람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시설 높이의 15배에서 20배까지 이제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 재질은 보니까 피위라는 재질이에요. 3m에 100m짜리인데 이런 것들을 사셔갖고 앞으로는 방풍림을 조성 안 한 데는 방풍림을 조성해야지만 호두가 원래 무겁잖아요. 무거워서 이제 태풍 같은 거 불으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풍 시설을 해갖고 이제 재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한 해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많이 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름에 이제 일반적으로 38도에서 40도 정도 되면요. 40도 정도 되면은 일소 피해라고 일어나요. 지금 호두나무 재배하시는 분 덜어 있을 거예요. 숲이가 탁 터져갖고 진물이 지금 흐르는 게 있을 거예요. 진물이 흐르는 거. 이런 것들이 일소 피해예요. 일소 피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아까도 보셨지만 일소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수성 페인트 아까 그걸 발랐죠. 하얀 거. 우리나라에서는 수성 페인트를 3가지 목적으로 바르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일소 피해를 방지하고 겨울에는 보온 효과. 그 다음에 제가 더 하나 추가하라고 해서 살충제를 거기다 발라서 추가로 하시면은 박쥐나방 같은 게 뚫고 들어갈 때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가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을에 데우시면은 꼭 지금 수성 페인트죠, 그게. 백도제라는 게 이제 수성 페인트입니다. 수성 페인트. 그거를 칠해 주셔야 좋죠. 접목 장점은 다 아실 테고요. 접목은 이제 유전력이 100% 전해진다는 거죠. 복제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복사를 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요거의 장단점은 수명이 길고 짧은 거예요. 접목면은 노화 현상이 빨라. 그래서 수명이 짧아. 수명이 짧으죠. 실생면에 비해서. 실생면은 수명이 길어. 노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접목용어와 실생면은 장단점이 있는 거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접목면의 장점은 조금 일찍 달린다는 거, 수확을 일찍 할 수 있고 유전력이 100% 때문에 품질이 좋아. 품질이 정확하죠? 품질이. 그 대신 실생면은 이제 수명이 긴 대신 또 품질이 조금 접목면보다는 안 좋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자식을 낳아도 그 성질이 다 다른 것처럼 이 실생면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약간씩은 다르다고. 약간씩은 크기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차이예요. 그런 거 차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질문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접목면 실생면 차이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게 많은데
접수 저장은 뭐 다른 나무도 접목을 해보시고 다 아시겠지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1년생에서 가지를 택하고 뭐 이제 이 접수를 따오려면 아까 호두나무 가지 보셨죠? 수꽃만 잔뜩 달린 걸 따와요. 호두나무는 이제 밤나무나 감나무처럼 한 나무에서 접수를 많이 딸 수 없어요. 10년생 정도 되면 뭐 접수 뭐 한 20개도 못 돼요. 밤나무 같으면 10년생이면 몇천 개 땁니다. 감나무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접목으로 호두나무를 이렇게 증식시킨다는 것은 일반 재배자들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이게 접목 기술자가 따로 있어야지. 네? 그래서 접목은 이제 절적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고요. 이거 많이 물어봐서 이거 뭐 이거 보이면 안 되는데 호두나무는 이제 다른 나무하고 달라서 이게 뭐라네 조직이 단단하지 않아요. 목재질이. 그래서 이게 자르면은 이게 썩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이 상처 나면 이제 그 뭐 후시딘 바르듯이 이런 거를 발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 말고도 뭐 싼 것도 엄청 많아요. 예? 그런 걸 꼭 발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두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수가 상당히 크죠. 그 가운데 비어 있는 공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르면 물이 거기 고여야 돼. 이게 있어 장마철에. 그러면 이게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썩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게 사람이 상처 나면 약을 발라 주듯이 호두나무는 상처를 내면 꼭 약을 발라줘야 된다는 거죠. 접목면은 뭐 이 유경접목법 이제 제가 개발한 건데요. 2, 3년에서 1년으로 이제 그 접목묘 생산 기간을 단축시키고요. 온도하고 적정 습도만 유지되면 1년 내내 접목할 수 있어요. 2 내지 8%에서 70, 80%로 활착률을 높였고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특징인데 이것도 특허인데 집게를 이용해 접목 부위를 고정하세요. 집게를 이용해. 비대생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집게가 빠져나가. 지금 우리가 접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 이따 안 풀러주면 이제 잘록해져 갖고 바람으로 다 넘어가고 이게 뭐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접목 다 실패합니다. 근데 이거는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그래서 나무에서는 최초로 그 수박 집게를 이용해서 접목 부위를 고정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접수를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이제 접수를 깎아갖고요. 이렇게 접수 채취 시기를 보니까 1월하고 2월에 이제 접수를 채취한 게 제일 활착을 높았고요. 대목은 이렇게 이제 가래를 파종해서 쓰고요. 이게 유경 접목입니다. 조직이 굳기 전에 접목을 붙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 집게를 이용해서 그냥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간단합니다. 이게 접목이. 이게 온습도만 맞추면 돼. 제일 중요한 게 온습도 시설을 맞출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이게 해보시면은 5년 동안 저를 쫓아다녀도 안 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지금 전수 받으신 분들이 한 3명이 지금 한 5,000번씩 생산해서 묘목을 팔고 계신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시설도 좋고 또 접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죠. 일반 우리가 헬라는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발화 한 10일 정도 됐을 때 접목이 굳기 전에 이제 접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왕호도 이제 시넨시스 호두나무고 이거 가래나무인데 접목을 해보니까 호두나무를 한 거는 43.5%밖에 안 돼. 근데 가래나무에다가 호두나무를 한 거는 71.9% 활착률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목을 가래나무로 쓰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전수 흑호두로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흑호두가 내한성이 약해서 안 돼요. 조경수로 좀 심겨 있지만 병들고 뭐 다 해갖고 제대로 크는 게 없어. 그리고 이제 선경 SK임업에서 옛날에 한 30년 전에 뭐 이 흑호두나무를 한 100헥타 정도 심었는데 지금 잘 자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서도 흑호두를 그 뭐 한 30품종 들여다가 정성 검정을 하고 국내에서도 전수 선발해서 정성 검정을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적수에 심어야 되고 내한성이 약하기 때문에 잘 안 커요. 흑호두나무 목재가 얼마나 비싼지 최고 목재로서는 최고 비싼 목재. 어떤 목재도 흑호두나무보다 다 싸요. 흑호두나무 목재가 제일 비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래나무로 대목을 쓰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전수 흑호두로 대목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전목매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발코트 처리하고 비닐봉지를 씌워서 활착률이 제일 높다면은 이건 온도하고 습도가 제일 문제다. 그래서 온도하고 습도만 잘 맞춰주면은 좋고요. 이거 무처리 아무것도 안 해준 데서는 8%밖에 안 됐죠. 아까 2 내지 8%밖에 안 돼요. 처리 안 했을 때는. 저목고 관리는 이제 이렇게 뭐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기를 놓쳤어. 접목 시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호두나무 심었는데 아까처럼 그 세 가지 타입에서 수분실을 심어야 되는데 수분실을 지금 못 심었어요. 그랬을 때는 고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고접을 하셔갖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게 이제 1년생 가지를 먼저 이렇게 잘라 놓으면은 올해 1년생 가지가 나오죠. 그거를 내년에 싹이 틀 때, 내년에 싹이 틀 때 유경접목 하는 식으로 똑같이 헐접을 합니다. 헐접을 해서 하면은 이 꼭다리가 안 떨어져. 꼭다리가 안 떨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그냥 바로 해버리면 이 꼭다리가 바람만 불으면 좀 이 접수가 잘하면은 똑 떨어져 버려, 꼭지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1년을 키워갖고 1년생 가지에서 나오는 신처지에다가 요 짝이 나오는 데다가 이 유경접목법하고 똑같이 접목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집게로는 안 하고 비닐 테이프로 고정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갖고 오시면은 이렇게 호두가 많이 달리고 요게 3년째 되는 해인데 지금 5년이면은 완전히 이게 뭐다 분생에서 지금 되고 이거는 지금 왕호도, 수원이로, 영동 이렇게 갖고 수원이요 이렇게 해서 4가지 품종을 한 군데다 붙여놓은 거예요. 시범적으로다가. 그래서 여기 이제 청설모, 올모 방제 시설을 요 근방에다 해놓고 사람들 오면 항상 보여줘. 품종을. 국립산림과원에서 있을 때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헐접하고 절접, 박접을 다 해봤더니 지금 이제 헐접을 했을 때가 제일 헐착률이 좋고 그 다음에 빨리 할수록 헐착률이 좋아요. 그리고 생장도 좋고요. 그래서 보면은 4월 28일 한 거는 생장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게 늦게 할수록 생장도 좋아하고. 그것도 접목을 올해 하려는데 시기를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1년을 보낼 수 없으니까 그러면 7월 달에 유경 녹지 접목이라도 한번 해보자 해갖고 했더니만 30% 정도 헐착을 보였으니까 요거는 접수도 새로 나온 싹, 대목도 새로 나온 싹 이렇게 해갖고 유경 녹지 접목이라고 해갖고 요거 7월 달에 하셔도 이렇게 접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접목매하고 실생매 차이는 이래요. 이 2년생인데 지금 전부 달리는데 이 2개 달리는 것 갖고 달린다고 볼 수는 없고 이 호두가 한 100개 이상 달렸을 때 1kg 정도 달렸을 때를 달린다고 보면은 한 7, 8년 걸린다는 거죠. 7, 8년. 그리고 접목면은 한 4, 5년, 5, 6년 정도, 5에서 6. 근데 잘 기르시는 분들은 또 7, 8년 돼도 뭐 10kg 따는 사람도 있어요. 응? 10kg 따는 사람도. 그리고 이제 그 식재 조림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지금 대부분 6m로 저 옛날에 심으시는 분들은 다 이걸로 심으셨을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권했는데 지금은 전부 10m 이상으로. 10m 이상으로. 내 땅이 지금 보통 땅보다 더 좋다. 그러면은 10m보다도 더 넓게 심으셔야 돼. 보통 땅이다 하면 10m 심으시고. 아까처럼 밀식세벌을 해보면 밤나무처럼 매년 전지전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매년 전지전전을. 그래서 지금 내 땅이 아주 나쁘다. 그러면 뭐 8m 정도 심을 수도 있고, 산에 심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에 맞는 그거를 가려갖고 심으셔야 되겠죠. 그 이제 수분수는 아까 50m 하나씩 심으시라 했는데, 이건 50m보다 제일 이제 유효 비상 거리에서 안에 그러니까 9번 중에서 가운데만 수분수 심는 거예요. 가운데만. 이렇게 줄로 심는 것도 있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제일 효과적이다 이거죠. 9번 중에 한 번씩만 수분수를 이렇게 심어 나가시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
수입이 그렇죠. 초생재배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죠. 초생재배도 많이 있는데 이 호두나무는 꼭 호두를 채취할 때 수확할 때 풀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이 죽지 않으면 호두 찾다가 하루 온종일 가요. 다 못 찾아요. 아무리 세상 없어도. 청피가 있는 대로 그 호두가 펄하니까 풀 속에 들어가면 보이질 않아. 그래서 풀이 꼭 죽어야 된다는 거지. 풀이. 단점들은 뭐 다 아실 테고. 이래 이제 우리가 이제 뚝새풀이라는 거 갖고 시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월달에 이제 10월달에 파종을 해가지고 10월달에 벌써 파종을 해서 이렇게 보리처럼 나왔죠. 보리처럼. 2월달 되고 3월달 되고 4월달 되면 벌써 꽉 우거쳐갖고 5월달에는 완전히 차고 다른 풀 하나도 못 나지요. 그리고 8월달 되면 이렇게 죽어야 돼 풀이. 이런 초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지. 다른 나무는 상관이 없어요. 다른 나무들은 이게 풀이 발에도 상관이 없는데 이 키만 낮으면 되는데 호두나무는 키가 커도 되는데 꼭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지. 풀이 쓰러져도 저절로다가. 그러니까 이제 장마통이 되면 다 이렇게 이런 풀들은 이렇게 다 쓰러져서 그냥 멍석 깔아놓은 것 같이 깨끗합니다. 깨끗해.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3년에 한 번씩 풀씨를 새로 심어줘야 돼. 풀씨를 새로 심어줘야 돼. 이게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초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때 죽어야 된다는 거지, 풀이. 근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 길가에 있는 초종도 그때 8월 달 되면은 죽는 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풀들을 채취해서 파종을 하면 될 거예요. 전지전전은 그러니까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수영 요도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건 이제 고목을 전지전전하는 거고 고목 한 30년생 이상 돼 갖고 지금 가지가 막 죽고 그런 걸 해춘시키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한쪽에 먼저 이렇게 자르고 다음에는 또 이쪽으로 다 반대편을 자르고 그래 갖고서는 5년만 되면 정상적으로 호두가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 조절 효과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지전전 요새 많이 물어봅니다. 정지전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2, 3월, 1, 2월에 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시험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1월, 2월 이렇게 해갖고 가지를 잘라놓고 이게 보니까 수액이 흐르는 시간이 이게 40일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들도 많고 2월, 3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호두나무 이건 가래나무 그래서 보니까 이 34일 정도 수액이 흐르고 그 다음에 호두나무는 2,929ml가 이제 이 수액이 흘러요. 한 나무대에서 이 가래나무는 3,135ml. 그다음에 온도가 마이너스 2.1도에서 7.8도 사이에만 수액이 흐른단 말이에요. 수액이 기온이 더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안 나와요. 수액이. 그러니까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냐? 4월 20일부터는 잘라보면 거의 물이 안 나와요. 4월 20일. 그 다음에 그래갖고 이제 한 12월 중순까지 12월 말까지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간에 하시면 돼요. 그 중간에 하시는데 제일 효과적인 게 이제 4월 20일 넘어서 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지. 겨울을 나고 고사지도 있을 테고 또 동해 피해 받은 것도 있을 테고 벌레 먹은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수영을 잡을 때 그때 잡아야지. 가을에 물 안 나온다고 수액 안 나온다고 그냥 가을에 다 해버리면은 겨울에 동해 피해 받고 다른 피해 받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호두나무가 가지가 달릴 가지가 없으니까 다 베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4월 20일 넘은 다음에 이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또 할 것도 별로 없어요. 호두나무는 그렇게 신경 쓸 게 없어. 1년생에서 슈트 한번 이렇게 딱 잘라주면 이건 이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전지전전을 되면 요거 세력이 제일 강하죠. 요거만 여기 옆에 나무랑 비슷하게 딱 하나만 딱 잘라주면 돼. 신경 쓸 게 없어. 그러면 계속 수세가 똑같이 잘 크면은 평생 안 해도 돼. 전지전전.
그럼 간단해. 이게 호두가 많이 달리기 시작하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세력이 강하게 크질 않아요. 잘라지지 않는 한.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수세가 한쪽으로 그렇게 강하게 크는 게 없다고. 이 호두가 많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근데 이게 어렸을 때 문제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여기 한 번만 잘라주면 돼.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없어. 신경 쓸 게. 다른 나무는 매년 해주냐고 뭐 노동이 엄청 들어가고 돈도 엄청 들어가는데 그래서 호두나무 재배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쉽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수확도 밤나무 같은 거는 하루만 늦게 주워도 상품 가치가 없어. 그렇죠? 복숭아 하루만 늦게 따면 상품 가치 없죠. 근데 호두나무는 그냥 떨어지는 거 주스면 돼. 장 자기가 시간이 없으면 못 따면은 바람 불으면 다 떨어져 버리거든. 바람 불어서. 그걸 주스면 되죠. 주스면 돼. 그러니까 비 안 맞고 청설모하고 사람 피해만 없다라면 떨어지는 거 줍는 게 제일 좋습니다. 떨어지는 걸 줍는 게. 예. 그리고 농약도 사과는 몇 번 칩니까? 예? 그렇죠. 호두나무는 제일 많이 치시는 분이 4번 칩니다. 4번. 호두나무는 제일 많이 치는 사람이 4번 치고 보통 한두 번 치는 사람이 70%, 4번 이상 치는 사람은 없고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호두를 약 한 번도 안 주는 사람도 50%예요. 약 한 번도 안 줘. 그렇게 다니면서 봐도 그렇게 청소를 먹고 저 시불나방이 뭐도 기타 보시겠지만 약 한 번도 안 주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은 이제 장대로 이렇게 따죠. 지금 나중에는 이제 이게 오리부 따는 기계인데 지금 대추 청도나 이 경산이라서 대추 따는 기계인데 대추 지금 호두나무도 15년생 정도까지는 이걸로 뭐 충분합니다. 그 뭐 미국이나 이제 이런 데서는 이런 쉐이커를 이용해서 이제 호두를 따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밤나무 재배는 이제 수확망을 이용해서 따죠. 이게 경사가 된 데는 수확망만 심어놓으면 여기 와서 그냥 다 주워오면 돼, 지금. 다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지금 거의 하고 있어요. 밤나무, 대추 뭐 이런 것도. 호두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호두도 지금 이렇게 해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뭐 쌉니다, 부직포 이거. 그래서 쫙 깔았다가 이제 호두 떨어질 때쯤 싹 깔았다가 호두 다 딴 다음에 또 걷어놨다가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밑에서 주워오시면 되는 거예요. 뭐 전밭을 다닐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약간 경사가 있는 데서 재배하는 게 수확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호두가 이제 이렇게 아람이 벌어요. 이렇게 아람이 버는데 이 아람이 벌어도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이럴 때 다 따서 파냐고 난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파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키로당 2,500원 정도 받거든. 저렇게 해서. 그럼 뭐 가격 얼마 못 받는 거죠. 이렇게 아람 벌어서 딴 걸로 하면은 우리가 인터넷에 판매하고 개인적으로 소매하는 거 4만 원 받는데 키로당 4만 원. 그러니까 이제 잽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려면은 지금 이제 가공해서 생산 판매까지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생산만 해서는 안 돼. 생산만 해서. 심지어는 뭐 롯데마트에 되는 사람은 롯데마트, 농협에 되는 사람은 농협에, 산림조합에 되는 사람은 산림조합에,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은 교회에, 그다음에 어디 목동 아파트 서울, 또 부산의 최고 좋은 아파트만 딱 찌라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품질만 정확하면은 뭐 가격은 10만 원을 받아도 키로당 3만 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도 자기가 이제 개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산만 해서는 제대로 볼 수가 없어. 장사꾼한테 팔으면 25,000원밖에 못 받아. 최고 받는 사람이 25,000원이야 하여튼.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팔으면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통 4만 원씩 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품질만 정확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판매를 세워갖고서는 그리고 10헥타 이상 하는 사람들은 다 판매처가 있습니다. 자기가. 판매처가 있어요. 10헥타 이상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10헥타가 안 되더라도 옆집에 뭐 1헥타, 1헥타 해서 10사람이 그걸 생산량을 모아서 같이 인터넷에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올리브 따는 기계인데 이게 지금은 과일 전체를 다 이 올리브 따는 기계로다가 거의 따고 있어요. 대추 매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안 따는 게 없죠. 호두도 이런 기계로 어렸을 땐 따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호두에
거의 반 자동화 시설은 아니고 거의 이제 주워다가 이제 청피채를 놓으면은 이 청피 벗겨진 거 안 벗겨진 거 청피는 껍데기대로 해서 세척까지 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이런 집이 이제 두 집 있어요. 두 집. 기계도 이제 많이 생산돼서 판매하고 있고 앞으로는 뭐 이렇게 그 지금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세이크로다가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그 나무를 진동시켜갖고 호도 따는 건데 이게 산에서는 잘 안 돼. 평지에서만 잘 되죠.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청피 까는 기계만 따로 있었고 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세척하는 것도 갖다 퍼다 보야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딱 돼 있어갖고 청피채로 갖다 놓으면 이제 세척까지 딱 나오게끔 그렇게 이제 자동화가 되고 있고요. 음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호두 기름은 이제 지금 그 깨짜는 기계하고는 달라갖고 유압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이 기름 짜는 척유기도 다 나와 있고요. 이게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어요. 룰이 지금 그냥 룰이 없고 일본에서는 4등급으로 나눠. 과피색, 광택, 건조도, 과육비를 검토해서 4등급으로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5등급, 중국에서는 4등급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금 판매를 출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곧 생길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품질이 고라야지만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곧 생길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 법으로 정해져 있질 않아요. 우리는. 그리고 판매처 현황을 보니까 농협에 파는 사람이 11%, 산림조합에 0.3%. 이 조합장님 계신가 모르겠는데 좀 농협에서 많이 좀 수집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산림 임산물인데 이 조합에서 안 사주면 어디서 사줍니까? 농협에서 사주는데 조합에서 안 사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많이 좀 수배를 하셔야 호두 발전에 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집상에 파는 사람이 뭐 제일 많죠. 48.8%. 이렇게 뭐 도소매상 해갖고서는 전소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병충해 방지에 꼭 뭐 알아두실 거면 이제 탄저병이 이제 제일 많죠. 탄저병 이게 이탄저병하고 이제 과실탄저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탄저균이 언제 제일 활동을 하느냐? 20에서 25도대의 탄저균이 제일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요때가 언제냐? 요때가 언제냐? 6월 초나 이제 5월 말이에요. 그때 요때 탄저병 약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요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묻거나 소각하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테부코나졸이나 뭐 여기 불화남소제나 또 그 터럴이나 뭐 이런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적으로 우리 임업연구원 병해충과에서 시험을 해갖고 된 거니까 요 약제가 요게 잘 듣는다는 거예요. 요 약제가 탄저병에. 그 다음에 신가르병이 있고요. 여기 고문들기 마른병. 요거 이제 과실성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척해보르드액을 주셔야 된다는 거지. 요양업자하고. 그 동해 피해가 이렇게 많아요. 아까 남동쪽, 동쪽이 나쁘다 그랬는데 이 동해 피해도 남동이나 남서쪽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북향이 좋다는 거지. 네? 표징이 가지마른병 이런 것들. 네, 검은 가지마른병.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 버섯처럼 생기는 거 있어요. 버섯처럼 갈색 고양병이라 그래서 석회 유황합제를 주셔야 되고, 요거 세균성 만원병이에요. 과실 탄저하고 비슷한데, 요거 누르면 이제 그 까만 물이 직접 나오는 것들은 세균성 만원병이고, 아까처럼 물이 안 나오는 건 탄저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이 달라요, 약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나무가지 요새 지리가 제일 많이 옵니다. 이렇게 까뭇까뭇해져갖고 물이 나오는데, 무슨 병이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세균성 만원병입니다. 그리고 오리나무 좀 피해가 이제 봄에 많아요. 이렇게 이건 여긴 지금 크게 나왔지만 이거 다 확대해서 찍은 거고 눈으로 봤을 때 거의 뭐 안 보인다고 보면 돼요. 그 개미 조그만 거 뭐 정도 되니까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봄에 보면은 그 나무에서 이렇게 쏙쏙쏙쏙 그 똥이 나와. 이렇게 하얗게 실같이 달려 있는 거는 이거 오리나무 좀 피해라 그랬는데 오리나무 좀. 이게 수세가 좋지 않고 빌빌대는 나무에 많이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요렇게 이제 확대해서 찍은다 이렇다는 얘기죠. 방제 방법은 이제 이게 이렇게 있고, 요다음에 이제 노린재 피해고, 뽕나무 깍지벌레 이것도 뭐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재배하는 데 가 보니까 뽕나무 깍지벌레를 이제 깍지벌레류를 이제 방지하는데 이렇게 부직포를 그 수관에다 이렇게 동경해 놓으면 싹 요 밑으로 다 들어가 올라가다가 그래갖고 이거 한 달에 한 번씩만 불에 태워주면 되니까 3개월만 하면 돼.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소개시키는 거고 하늘소 피해라든가 이 박쥐나방 피해가 이제 제일 많아요. 풀을 안 깎아주고 관리를 안 하면 이건 뭐 100% 걸리는 거지 100%. 그래서 이거 방제를 제일 이제 많이 오고요. 이렇게 뭐 다 부러집니다. 바람 불고 그러면 다 피해를 받죠. 다 피해. 어느 나무든지 뭐 안 받는 나무가 없어요. 호두나무뿐이 아니에요.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그래서 풀을 제일 잘 깎아줘야 되고 방제는 이렇게 페트리티온이라든가 이런 약재를 주셔갖고 꼭 방제를 하셔야 되고 저렇게 좀 늦어서 파고 들어갔을 때는 주사기에다가 약을 빨아들여갖고 꽉꽉꽉 넣어줘야지 또 꽉꽉 구멍에다가. 네. 그 다음에 신불나방 피해. 이거 약 안 줘요. 1년에 한 2번 정도 오는데 한번 보실래요? 일주일만 되면 다 이렇단 말이야. 이렇게 변해. 이렇게 변했는데도 집주에 있는데도 약 한 번 안 주고 따먹어. 약 한 번 안 주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 한 200평 되더라고. 콩밭이 한 200평 있어요. 200평 되는데 콩밭을 메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호두나무가 아람들이가 5번이 있더라고. 근데 다 이렇게 됐어요. 호두만 달랑달랑 있어. 그래서 요건 아닌데 그 사진은 아닌데 할아버지 보고 그 콩밭을 매지 말고 호두나무에 약을 줘라. 이거 약을 주면은 몇 배의 수입이 오른다. 몇 배의 수입이. 어? 호두나무 콩 200평 해 한 가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콩 한 가마 하면 얼마입니까? 호두나무 잘하면 얼마나 100kg씩 따면은 1,600만 원 나와. 한 나무에 400만 원씩. 예? 근데 아무리 콩밭을 매서 갖고 온다 해도 그렇게 나오겠어요? 호두나무가 한 나무에 100만 원씩만 나온다 쳐도 400만 원은 나오잖아. 근데 콩 그거 맨다고 해서 얼마 나오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50만 원 정도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안타까운 양반들이 많아요. 그래서 콩밭을 매지 말고 저기도 약을 주십시오. 그리고 전에 지나간 적이 있는데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1년에 약 한 번도 이렇게 안 주고 호두를 따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품질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파리가 없는데 광합순양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제대로 여물 수가 없지. 호두 품질이 최저하지. 장사꾼이 이거 빼보면 안 상합니다. 이런 것들. 제대로 여물질 않았죠. 속이 꽉 안 차고 당연한 거지. 겉은 멀쩡하니까. 그 다음에 호두나무 잎벌레라고 요거가 많이 있죠. 요를 뭐 신불나방도 마찬가지지만 요럴 때 잎사귀 하나만 따서 딱 밟아 죽이면 그만인데 요게 일주일 지나면은 뭐 이게 커져갖고 완전히 피해를 당하죠. 다 이렇게 호두나무 이거는 호두나무가 요런데 새싹까지 다 갉아먹기 때문에 호두나무 거의 죽다시피 합니다. 죽다시피. 그래서 그럴 때 발견을 하면 이파리 하나만 따서 딱딱. 신불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과선을 돌려보면요, 그거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어요. 약 안 치고도. 호두나무 이파리 몇 개만 따서 밟아 죽이면 끝나는 건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해.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보니까 이게 되겠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보고 2달에 한 번 가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귀농한다고 먼저 호두나무 심어놓고 관리 안 해. 내가 정년퇴직해야지 관리한다 이거예요. 그럼 다 망했는데 뭘 관리. 나오면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관리를 안 하려면 정년퇴직하고 싶는 게 낫다 이런 얘기지. 그거 훨씬 낫습니다. 그게. 관리를 꼭 하셔야 되거든. 지금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3만 2천 명 정도 한 해 해요. 계속 많이 늘어나서 3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 안에서 이제 뭐 상담해 보면은 호두나무 심겠다는 사람이 꽤 많아요. 어디? 예? 근데 그 관리를 안 하려면은 정년 퇴직하고 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호두나무가 10년 후에 생산이 돼서 돈이 많이 나온다니까 나 퇴직하기 10년 전에 호두나무 심는 거야. 그럼 관리 안 하면 망하는 거지 뭐야. 돈만 들어가고 다 죽어서.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청설모 방제를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림만 보세요. 뭐 청설모 방제
이게 올무로 이렇게 이제 방제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제가 개발한 건데 이렇게 이제 이 쥐덫으로 이게 하나에 한 3,000원 정도 하는데 큰 나무 아람들이 하나 있다라면 요거 한 6, 7개만 넣으면 뭐 다 잡힙니다. 어차피 땅으로 기어가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안 잡힐 수가 없어요. 네? 청설모 아까 올무도 주간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이 쫓거나 뭐 자기가 그 위험하면은 날아다녀도 그렇지 않고는 절대 뛰질 않아. 청설모가 땅으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독립수로 써 있을 땐 이런 방법이 뭐 최고죠. 이런 방법이. 자, 지가 하나 갖고 안 되니까 이제 가설 2개 씌웠어. 이 하나를 해도 어떤 놈은 올라가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 2개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설 하나 하고 밑에 이제 미끄러지라고 이 함석을 하나 더 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독립수로 서 있을 때는 함석 2장이 끝나는 거예요. 평생. 함석 2장이. 방제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게 청설모 때문에 호두나무를 못 심겠다는 거예요. 이 함석 2장이 끝나는데. 더 쉬운 건 또 이런 거예요. 더 쉬운 거는 이게 물통에다가 물만 한 3분의 1 채워놔도 요거 올라 뛰어갖고 미끄러지면 들어가면 못 나와. 그 다음에 호두알을 작년 거 올해 거 이제 이 청피 벗겨진 걸 매달 넣어놓으면 다 빠집니다. 이 본놈은 다 빠지게 돼 있어. 본놈은 안 빠질 수가 없어. 이게 이제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농약 치다가 그냥 비가 와서 그냥 놔두고 왔어. 그런데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이거 3마리, 4마리가 빠져 죽어 있는 거야. 물통에. 뭐 이런 간단한 방법이 많이 있어요. 또, 뭐 이건 청설모 아까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올무는 단점이 청설모가 한번 걸리면 이 올무를 옆에 있는 거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내고 다시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이렇게. 청설모가 잡히면 옆에 걸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새로 떼어내고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것도 언젠가는 100% 잡히게 돼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이건 뭐 잡히게 돼 있는 거고 더 쉬운 건 이거요. 저 바닷가 폐그물이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폐그물로 그냥 벙벙하게만 이렇게 넘겨놓으면은 이건 뭐 망가뜨리는 거 없어. 100마리가 걸리든 뭐 200마리 걸리든 상관없어. 이건 봐줄 게 없어. 한 번만 설치해놓으면. 뭐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게 그래서 청설모가 방지할 방법이어서 호두라고 못 심는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하여튼 신고 달릴 때쯤 돼서 날 찾아와라. 내가 얼마든지 가르쳐줄 테니까 지금부터 걱정할 건 없다는 얘기죠.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적으로 내가 한 3헥타, 4헥타 조림을 했어요. 호두나무 식재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방먹기를 이용한 그 변형 방법으로 다 이렇게 설치를 해갖고 지금은 다 이 옛날에는 이제 태양광이 없었으니까 배터리나 이제 전기로 했었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비가 오거나 천둥이 치면 이게 휴지만 나가도 또 안 돼. 그렇죠? 근데 비가 온다고 청설모 먹이 안 먹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태양열로 이걸로 합니다. 이거는 상관이 없어. 천둥배랑 쳐도 맞지만 않으면 전기는 계속 오니까. 그래서 대부분 요새 뭐 전기 안 들어가는 데도 별로 없겠지만은 아주 일단 데다 해보선도 지금 방제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지금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영동 같은 데서는 이거 청설모 방제하는데 혜택도 보조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조 받으시려면은 계속 이제 그런 데 들어가서 열심히 좀 해달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을 보면 이제 수실류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런 호두, 이런 계통의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이런 품목들을 지원받으려면 전수 산림과에다 신청을 하셔야 돼요. 산림과에서는 도청으로, 도청에서는 산림청으로 이렇게 보내면 산림청에서는 도청으로, 도청에서 산림과로 이렇게 이게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계속 담당자 만나서 좀 해달라면 언젠가는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로 다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읽고 요걸 제 말씀 이제 한마디만 드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저도 퇴직 3년 전서부터 호두나무가 아니라 과실나무를 좀 심었어요. 그래서 저는 풀하고 싸우기 싫어갖고 아예 이렇게 비은망으로 그냥 싹 뒤져 씌워버렸어요. 전밭을. 그리고서 딱 해갖고
이게 이제 제가 시험을 하냐고 강원도 홍천 저희 집에다 이제 갖다 심었던 나무인데 지금 그 96년도에 심은 거예요. 이게 이 나무가 지금 흉부직경이 한 30, 30, 한 5나 이렇게 돼요. 지금 35나. 이게 많이 따고 있고 레이크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향에다 이거는 조그만 집 하나 갖다 놓고 지금 이렇게 이제 재배를 하고 있는데 3년째인데 올해 많이 달렸죠. 엔도, 호두, 배나무, 대추, 뭐 여기 뭡니까 이게 복분자 딸기, 매실, 뭐 머루, 복숭아는 많이 달렸죠. 이 밤나무 뭐 여러 해서 저는 한 30수정을 심어놨어요. 제가 이제 형제들하고 그냥 따먹으려고 팔라고 했는 건 아니고. 근데 2주에 한 번씩 가서 하다 보니까 풀하고 전쟁이 풀하고 싸워서 이기면 성공하는 거고 풀한테 지면은 이제 망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귀농하실 분들이나 이런 호두나무뿐이 아니에요. 다른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초하고 제일 문제, 제초하고 쌈이 이기느냐 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거죠. 강의 요거를 마치고